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사실은 어제도 여기 오고 싶었는데 대전에 제가 그 국회의장님과 그 TUK하고 우즈벡 그 국회의장님 순방이 있어서 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 늦게 도착하고 오늘은 꼭 여기 와서 우리 당원분들을 뵈야 되겠다 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보래도 황운하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갑작스럽게 전개되는 정치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메가시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얘기했었지만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한 추진도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조국혁신당은 어떤 입장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도 숙제로 안고 가겠습니다. 그 아울러서 오늘 황운하 의원님이 큰 뜻을 밝히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시도 보면 작년 우리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조국혁신당이 세종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황운하 의원께서 앞장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조국 대표님을 비롯한 조국혁신당의 지도부 그리고 당원들은 그 길에 거침없이 지원하고 아낌없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할 거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리려고 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죠? 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이혜미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11월 23일 출발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지도부의 첫 번째 일정으로 이곳 세종을 찾았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1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내란은 언제 끝나나, 동시에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유능한 진보의 모습을 똑바로 보여드리는 행보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정책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직접 느끼시는 여러 현안들을 조국혁신당은 저렇게 풀어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오늘 마련된 컨텐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황운하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유능한 진보의 모습은 이거구나,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응원해주신 그 다음 모습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대표이자 또 정책위 수석 맡고 있는 강경숙입니다. 네, 세종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1위를 한 30.93%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던 곳이죠. 세종에서 이번에 꼭 우리가 조국혁신당에서 꼭 그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양당체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그나마 매기 효과를 거두며 틈틈이 민주당에서 할 수 없는 주권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실력 있고 똘똘한 그런 정책들 마련하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승리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따라하십시오. 자, 대세는 황운하! 황운하와 대세다! 네, 승리합시다. 조국혁신당의 개헌 구상을 주제로 발언해 주실 조국 당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직배송 대표 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전당대회 마치고 지도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첫 번째 정책 직배송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직배송 행사를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세종에서 열고 지도부가 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직배송을 계기로 전국에 직배송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광주, 전남, 전북 이렇게 또 직배송 행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제가 이제 보시면 대표 기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제가 쿠팡 기사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뭐 SNS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 쿠팡 탈퇴했습니다. 저도요.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원래 뭐 직배송이라는 이름이 참 저희 당의 정책팀에서 전략팀에서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쿠팡이 정말 여러 가지 뻔뻔하고 오만방전 행태를 보다 보니까 느낌이 안 좋긴 합니다만 정책 직배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항상 넥타이를 메고 등장을 하는데 약간 캐주얼하게 입고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분은 좀 이따 넥타이 메고 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 참 감사드리고, 저는 감회가 새로운 게 바로 이 자리가 과거 저희가 창당할 때 세종시당이 만들어주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또 그 뒤로 다들 우리 당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세종시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수습을 하고 새로 출발하는 그런 자리라서 감개무량하고요. 오늘 제가 이 정책 직배송 대표 기사로서 개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배송을 무엇을 배송하려고 하느냐, 하나는 개헌 관련 정책 배송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임무를 배송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배송할 임무는 제가 정책 배송을 하고 난 뒤에 등장해서 나타날 거라고 다 짐작하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 행정수도 완성과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하고 개헌이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척결 문제, 윤석열 김건희 심판 문제 등이 있다 보니까 왜 또 개헌이지? 그럼 혹시 내란 청산이나 심판에 방해되는 건 아닌가? 라는 우려를 일고 있습니다. 또는 나하고 관계없고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다루는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개헌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리고 저는 과거 창당을 할 초기부터 내란 척결, 윤석열 탄핵 이걸 외쳐왔을 뿐만 아니라 개헌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에 갔고 1심이 조만간 있을 것인데, 우리는 모두 윤석열 김건희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란 청산,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그 뒤에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해야 될 때라고 있습니다. 여기 세종이니만큼 세종이 영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세종이 명실상부한 수도가 되려면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곳에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라고 얘기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의 우스꽝스러운 결정 때문에 세종이 행정수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개헌을 해서 개헌에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그 조문이 들어가야 기존의 관습헌법에 기초한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겨내려면 개헌을 해서 수도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헌법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이어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정한다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계신 세종 시민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수도가 필요하다라는 강조는 오래전부터 창당 초기부터 저희가 해왔습니다. 창당 대회에서의 수락된 설문, 당 강령, 이후에 발표된 당 비전 선언문, 지난해 7월 20일 전당대회, 올해 11월 23일 전당대회, 일관되게 저는 지방분권 개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해왔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자리에서 한 말이 아니라 창당 시기부터 일관되게 해왔다는 말씀 드리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헌이 되어야 진정한 지방 정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 됩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주거, 교육, 일자리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 집값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지금 세종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이지만 지역에 가게 되면 공실이 되어버린 사무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서울은 인구가 밀어다 꽉꽉 차고 늘어나고 주거비 오르는데 지역은 경제도 일자리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방과 지역의 불평등, 그에 기초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저는 지방 분권이 꼭 필요하고 지방 분권의 첫걸음으로 여기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계신 세종 시민 여러분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행정수도가 여기로 와야 나아가서 행정수도 말고도 지금 지방분권을 해야 되는 곳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 전당대회 이후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서초구에 대법원, 대검찰청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윤석열, 김건희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옆입니다.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보게 되면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 아닌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의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대로 대구로 보내고 대검찰청을 또 어디로 보내고 헌법재판소 서울 안국동에 있습니다.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또 다른 곳에 보내고 감사원 또 다른 곳에 보내면 일단 서울에서는 빈 공간이 생기죠. 거기에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주택 문제 해결됩니다. 반면에 각각의 사법기관, 사정기관을 받아들이게 된 지역은 건물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오고 돈이 오겠죠. 그럼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조국혁신당의 일관된 정책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종이기 때문에 세종은 국토균형 발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헌신의 노력으로 여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를 제대로 발전시켜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되면 이걸 계기로 사법수도, 해양수도, 문화수도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각자에 맞는 수도를 갖게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노 대통령께서 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신 게 2002년입니다. 당시 47%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이 지금 2025년 51%가 됐습니다. 인구만 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 기회, 권력까지 서울에 모여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자본, 기회, 권력이 지방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이거든요. 찾아와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와야 하고 그 출발은 바로 오늘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결의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지역은 소멸의 공포에서 떨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지역 고사라는 말이 모든 지역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일자리 부족, 주거, 교통 불안, 과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반대 현상인 거죠. 서울에는 사람이 몰리고 지역에는 사람이 없고 서울에는 돈이 몰리고 지역에는 돈이 없고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다행히 균형 발전을 시도했던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중앙정부의 핵심 기능이 여기 왔습니다. 공공기관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은
법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뭐냐 하면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불완전한 지위를 빨리 털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 법률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뒤 소개할 황운하 의원님을 대표 발의로 해서 우리 당 12분의 의원이 모두 참여해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그대로 받아서 재발의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보게 되면 행정수도의 완성이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 특히 행정수도는 바로 여기 행정수도가 세종에 와야 된다는 것은 이미 시대적 과제라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은 세종 의사당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의사당이 옮겨온다는 얘기 다 들으셨을 것이고 부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회 분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행정수도야 되고 그러려면 국회의사당 분원 외에 대통령실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남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차례차례 더 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 그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면 국가의 효율은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줄고 기회의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국가 대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도 이전이 돼야 권력이 이동합니다. 돈도 자본도 이동합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조교신당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번 계기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곳 찾아주신 세종시민 강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세종이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 엔진이 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긴 말씀보다는 주인공이 아니라 좀 택배 기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소개 말씀하고요. 본격적인 우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소개는 제가 소개할 인물 배송의 대상자 황운하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안권 세종시당 권한위원장 권한대행이 평소 좀 어리버리한데요. 바로 어리버리시네. 종결자로 화려하게 변신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PPT를 통해서 제가 너무 지루하지 않게 내용을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나 세종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취합해본 의견을 함께 좀 나눠보고 이제 그 해결 방안,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아주 짧게 이 행사 이후에는 또 조국 대표님과 함께 국회의사당 예정 부지로 우리가 워킹입니다. 워킹. 세종의 상징이 또 호수공원인데 호수공원 그래서 바람의 언덕 이름이 멋지지 않습니까? 바람의 언덕 등을 지나서 워킹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목이 행정수도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다음 행정수도 한마디로 모델로 삼아야 할 도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좀 가장 근접하게
또는 그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세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워싱턴 DC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워싱턴 DC는 뭐 입법, 사법, 행정, 즉 국회의사당, 그 다음에 대법원, 그 다음에 백악관이 다 모여 있습니다. 좀 화면에 왼쪽 그 하단에 보면 워싱턴 DC 내셔널 몰이 있는데 그 주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이 모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암트랙 노선도가 있는데요. 그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엄청나게 교통망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이 워싱턴 유니온역입니다. 이 유니온역은 연간 그 관광객이 40만 명, 4천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연간 5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한다는 그런 유니온역으로 역에서 뭐 아셀라 익스프레스, MARC 트레인, VRS 트레인, 뭐 암트랙, NEC 등은 전국으로 이렇게 교통망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세종이 행정수도로 명실 3부의 행정수도 전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이 세종에 위치해야 하고 워싱턴 유니온역 같은 상징적인 그런 역이 있어야 한과 동시에 전국에서 2시간 이내에 다 세종으로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 있는 그 내셔널몰과 같은 국가 상징구역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국가 상징구역은 현재 국제 공모를 진행을 해서 현재 12월 초에 그 결과를 12월 10일 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발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상징구역 말씀드려요. 국가 상징구역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여의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의도의 75%를 차지한다. 국가 상징구역. 여기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들어오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시민들 위한 공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그런 그 공간으로 여의도 면적의 75%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의 국가 상징구역이 지금 이제 설계 국제 공모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종을 한국의 워싱턴 DC를 만드는데 나아가서는 워싱턴 DC를 능가하는 국제적인 명소로 세종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세종의 비전인 겁니다. 다음.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서 아까 조국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말씀처럼 제가 이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발의됐던 특별법을 거의 그대로 조금만 더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용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지만 거의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은 의원들이 제가 발의한 게 있고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게 있고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게 있고 조만간에 정부에서 이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정부 입법이 돼야 이게 힘을 받게 되는데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상임과 국토교통위원회의 간사 복귀왕위원회인데 오늘 아들이 결혼했어요. 아니 얘기 왔을 것 같은데 그 복귀왕 의원 제가 원래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못 가는 거예요. 복귀왕 의원이 그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게 된다는 거죠. 정부가 내용을 만들고 발의를
국토교통위 간사,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 포함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이죠.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다음. 이건 이제 제가 이 법안을 이 법안과 함께 또 하나의 법안을 했기 때문에 그 법안 내용을 좀 소개한 것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우리 대법원은 대구로 가도 되고 광주로 가도 되고 진주로 가도 되고 부산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전적으로 타당하십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나 세종 시민들은 뭘 원하겠어요? 세종으로 나오고 세종으로. 그래서 저는 법원조직법에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이죠. 법원조직법 대법원을 서울특별시가 어디다 둔다? 세종특별시에 둔다. 이렇게 저 법원조직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의를 하려면 또 근거를 잘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듯하게. 그 근거. 미 연방법원 아까 워싱턴 DC 모델 난다고 하는데 워싱턴 DC를 보면 거기에는 연방법원은 미국의 수도가 옮겨지는 거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계속. 맨 처음에 뉴욕에 수도가 위치했을 때 대법원이 거기 뉴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로 수도가 옮겼을 때 그때 대법원이 필라델피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필라델피아의 그 시청 건물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으로 옮기면서 워싱턴의 의사당 내에 대법원을 위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의사당에 함께 있으면 안 되고 의사당과 독립된 기관으로 법원 자체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일리엄 하워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이 대법원 건물을 새로 줘야 된다 해가지고 1934년에 이제 지금의 연방 대법원을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워싱턴 DC를 모델로 한다면 국회의사당 백악관과 대법원이 세종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국 대표님은 세종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대표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구로도 가야 되고 광주로도 가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지난번에 2003년도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보수단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있는데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여의도의 시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죠, 당연히. 대법원을 세종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서초동 주민이 찬성하겠습니까? 절대 반대하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 세종특별법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거 우연이야. 2004년도에도 헌재가 우연이라고 했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결정 아직 없었어. 우연이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우연 심판을 제청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헌재가 우연이 아니라고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현재의 최고의 헌법 전문가 누구가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문형 대표님은 헌법이 아니고 여러분 조국 대표님 헌법이 아니고 형사법의 최고 전문가예요. 다시 한번 헌법이 아니고 형사법. 헌법 교수였어요. 형사법. 헌법 교수님이 아니셨고 조국 대표님은 헌법도 잘 아시지만 전공은 형사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헌법 전문가 누굽니까? 문형배 헌재 수장.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관습헌법 그때도 잘못 결정된 거지만 지금은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거는 지금 절대 관습헌법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성균관대학교 헌법 박사입니다. 헌법 박사. 저도 헌법 박사로서 이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지금은 현재가 우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뭐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인구가 47.2%에서 지금 51% 넘으셨고요. 그 다음에 헌재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재판이에요. 그 여당에서 추진을 한다. 여당이 지금 의석이 어떻습니까? 범여권 의석이 190석. 주권자 의지가 반영된 의석 분포가 190석이 돼요. 이 범여권이 추진한다 그러면 국민적인 의사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헌재가 이것을 우연이라고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즉 여론의 흐름, 정치 환경이 그때와 20년 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헌재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또 우연 결정 못할 것이다. 합헌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중에 내가 123개 이 국정과제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123개 중에 50번째 써 있는 게 바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입니다. 50번째.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 거쳐 완전 이전. 사회적 합의 거쳐 7글자 이게 빠지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완전 이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회적 합의 거쳐라는 7글자를 넣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집요하게 국토부 장관과 행복청장에게 사회적 합의 의미가 무엇이냐, 정부가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의 로드맵이 뭐냐라고 집요하게 물어가지고 그래서 우물쭈물 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물쭈물했었어요. 아무튼 결론은 이제 사회적 합의는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사회적 합의인지. 사회적 합의 여론조사로 많이 찬성하면 사회적 합의. 물론 개헌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개헌을 말하는 거냐, 여론조사를 말하는 거냐, 국민투표를 말하는 거냐, 뭐가 사회적 합의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완전 이전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을까 싶다. 우선은 첫 번째 단계는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발의했고 아마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제가 엊그저께 복귀왕이랑 통화했어요. 법 언제 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하려고 합니다. 복귀왕 의원 간사 개인 복귀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토교통의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의 여당의 국토교통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이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안을 정부의 내용이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을 발의하겠다. 그것도 국민의힘과 얘기가 끝났다. 공동 발의하기. 그 법안 그게 이제 통과될 거 아닙니까? 통과되고 나면 우연 심판 통과가 없으면 그냥 통과되고 끝이죠. 아무도 우연이라고 시비를 안 걸면. 근데 누가 시비 걸긴 걸 거예요. 그럼 우연 보면 심판을 한다고 제청이 이루어지면 이때 헌재에서 20년 전하고 달라. 우연이 아니야. 하면 그걸로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약 헌재가 우연이라고 한다면 개헌을 해야죠. 개헌을. 현재 조국신당의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에 하자는. 그때 조국 대표님 말씀처럼 헌법에 그 내용을 담으면 돼요. 수도는 법률정 한다.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그럼 그 끝입니다. 그럼 우현 논란이 완전해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가 상징구역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국가 상징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와 대통령실 현재 대법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행정부, 상징공원 등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고, 여기 상징구역에는 우리가 부마항쟁, 5.18, 그 다음에 6.10, 그 다음에 최근에 12.3 내란 극복 등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대한민국, 이것을 상징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 식민을 극복했고 전쟁 폐허 속에서 빈곤을 극복했고, 그래서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번영을 부과하는 나라가 되었고, 남북이 분단된 유일한 나라이지만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라는 이 대한민국 정체성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그러한 국가 상징구역. 그래서 세계인들이 다 찾을 수 있는 국가 상징구역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CTX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거든요. CTX가 뭐에, CTX의 C는 충청입니다. 충청. 경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GTX. 경기도. TX는 뭡니까? 급행열차를 TX라고. 급행열차. 그러니까 충청권 급행열차 CTX. 그 CTX를 조기에 착공하겠다. CTX는 지금 이제 민자 적격성을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TX는 대전에 출발합니다. 대전 청사에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반석역을 거쳐서 대전의 반석역 거쳐서 전부 세종청사로 오죠. 세종청사에서 이제 그 세종 이제 국가 상징구역을 통과하게 되겠죠. 여기 어디에 만들어질지 모른다. 역사 위치가 어떻게 될지, 역의 이름이 뭘지 그거는 민자 적격성 민자 사업이어가지고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치원역으로 갑니다. 조치원에서 하나는 천안을 거쳐 서울로, 하나는 오송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가는, 이게 CTX입니다. 이 CTX 이것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교통망이 구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제 오송으로 와서 CTX를 이용해서 세종까지 접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망이 구성이 될 것이죠. 세종 시민들이 최근에 CTX 하나로는 안 되고 CTX와 더불어 지하철도 동시에 개통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CTX와 지하철을 동시에 개통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추진위원장이 오셨는데, 추진위원장께서 조국 대표가 계신 자리에서 저한테 대표님 보증하에 저한테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잠시 후에 대표께서 이 추진위원회 위원장께서 조국 대표님 입회하에 저한테 건의서를 전달해서 이 CTX와 지하철 이 동시에 개통이 됐습니다. 물론 지하철 동시 개통이 검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쉽게 약속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책 건의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정책 건의를 받겠다는 얘기고, 제가 쉽게 약속드릴 수 있는 사안, 이게 다만 이제 워싱턴을 제가 모델을 한다고 그러는데, 워싱턴도 인구 70만입니다. 70만인데 지하철 6개 노선이 거기 막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종은 지금 40만도 안 돼요. 40만도 안 되는데 뭔 지하철이야? 이렇게 반대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을 동시 개통하거나 CTX를 만든다 하더라도 역에다가 여기 어디가 될지 몰라요. 세종청사역이 될지 아니면 국회의사당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규모의 환승센터 만들어서 거기에 쇼핑몰, 백화점 들어오게 하고 문화시설도 들어오게 하고 이러한 대규모 환승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 그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CTX를 건설할 때 그런 대규모 환승센터 또는 지하철 동시개통 이런 것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종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검토해야 될 사항은 많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세종 시민들께서 조국혁신당과 세종 시민들은 지난 23년 선거 때 조국혁신당을 비례 투표에서 1등으로 밀어주셨던 자랑스러운 시민들입니다. 그 시민들께서 조국혁신당에 바라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행정수도 완성과 개헌을 주도해 주세요. 대통령실, 국회, 외교부 등 주요기관의 완전한 세종 이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세종이 자족도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인구 40만이 안 되는데 이거 80만을 목표로 해서 자족도시가 돼야 됩니다.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될 산업단지 등에는 AI 또는 바이오 이런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성에 있는 바이오 단지, 오송에 있는 바이오 단지와 이쪽 세종의 바이오 산단을 만들어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바이오로 특화된 그런 바이오 클러스터를 세종에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종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백화점 하나 없는 세종, 시민들이 살기에 문화시설, 이것이 이제 CTX의 대규모 환승센터 안 되면 거기에 백화점과 문화시설 이런 것이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51.9%를 꼽은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의 완전한 이전이었습니다. 즉 행정수도 완성이었죠. 두 번째가 뭐 같은 얘기 아닌데 수도조항 명시에 대한 개헌을 해달라. 개헌을 해야 시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우선 시비가 해소가 돼요. 개헌 21제 인권입니다. 세 번째가 대기업, IT 기업 등 이런 것을 유치해달라. 이건 이제 이 주변에 산단을 조성해서 유치하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통인프라, 아까 말씀드렸죠 CTX, 그 다음에 뭐 지하철, 이런 교통인프라를 갖춰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종을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서서 우리 조국혁신당의 핵심 브레인들인 사회권 선진국 명령과 결합해서 세종을 개혁의 상징적 거점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조국혁신당을 사랑하는 세종 시민들 또 세종 당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지역 내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비례정당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세종의 미래를 책임지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이번에 꼭 증명해 주세요. 그 세종 시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조국 대표님 모시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국 대표님께서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설명의 첫 번째 일정으로 세종을 선택하게 된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정책 설명회를 왜 세종에서 시작하게 됐냐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정책을 여의도 안에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세미나실에서 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직접 각 지역에 계신 국민들과 직접 만나서 정책을 설명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 일정을 잡았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직접 국민들과 만나고 문답하면서 저희의 정책을 갈아드나겠다는 생각이었고 세종을 왜 선택했냐 하면 사실 뭐 우리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이 대정에서 행정수도 문제, 개헌 문제를 전 국민에게 저희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세종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번 나왔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님이 첫 번째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반만 이루어졌지 말았던 것인데 그걸 조국신당에서 우리 한마 의원님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점을 세종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나아가서 전 국민에게 알려서 저희가 향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각종 정책, 특히 개헌을 포함한 각종 정책을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 황운하 의원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 충남이 통합될 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기다렸던 질문입니다. 그럼 대전과 충남은 지금 최근에 이제 통합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 같고 아시겠지만 민주당 대전 충남 의원들을 다 소집을 해서 그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직접 설득에 나서실 만큼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이제 종전에는 민주당 대전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인데 지금 전부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전 국회의원 중에 대전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던 의원들까지도 전부 너도나도 다 나서가지고 그래서 대전 충남 통합되면 선거에 나서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지금 아주 빠르게 그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세종은 여러분 언론 보도를 보시면 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대전과 세종은 이제 통합될 수 있고 나아가서 충북까지도 통합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과 충북을 그 메가충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견인 것이죠. 단 여기에서 세종은 제외. 왜냐하면 세종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대부분은 옳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위치한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세종을 그 메가충청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종은 항상 제외되고 있습니다. 세종은 별도. 세종 인구가 얼마나 됐든 세종은 별도이고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대전, 대전, 충남, 충북은 통합의 흐름을 아주 급류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충남, 충북이 통합되는 것과 세종과는 이제 메가충청을 통한 이제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요. 메가충청을 통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다면 그 세종의 발전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그 대전과 세종을 통합하는 것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세종과 대전을 통합해서 그래서 대전 세종 통합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종은 그 대전 세종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은 그럴 경우 대전 시민 제가 대전 시민이고 대전 시민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세종에 흡수되는 것 같은 거예요. 세종의 외연이 확장되는 개념이거든요. 행정수도 외연이 확장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세종이 대전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세종은 이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명실상부한 이제 별개의 독립된 도시가 된 것이죠. 상징적인 도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전 발전을 위해서는 그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대전까지 좀 확산돼야 되지 않느냐, 확장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대전, 충남, 충북 통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세종은 그 통합에서 포함될 가능성은 당연히 없고 세종은 독립적인 국가 상징구였고
별도로 남게 될 것이고 그 통합은 세종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배가 충청이 형성되면 세종의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에 있어서 명칭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전 세종의 대표 주자가 이랬습니다. 대세 황운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전 충남은 어디를 앞으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약칭을 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세심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세 번째 질문은 이 부분도 아까 황운하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신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질문을 받다 보니까 내용이 좀 있습니다. 단계적 개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개헌 찬성을 위해 다른 정당과의 연대는 어떻게 결국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까 하셨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표님께서 개헌 문제는 첫째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를 만들었는데 1호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그 민주당과 정부가 합해서 힘을 합해서 만든 국정 과제 순서에서 1호이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 조국신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첫 번째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 여러 번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87년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은 겁니다. 많이 나이가 없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점은 사실 여야 망론하고 다 의견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헌을 전면적으로 하려면 개헌 특위를 만들어야 되고 개헌이 워낙 중요하니까 조문 하나하나를 다 따지려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근데 대통령 연임제를 할 때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를 가지고는 논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걸 다 지금 하다 보면 언제 개헌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국신당 입장은 2단계로 가자는 겁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할 때 여야 사이에 전혀 의견차가 없는 그리고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조문만 합의하고 바로 선거를 지방선거할 때 다 표 찍지 않습니까? 그때 개헌 투표를 국민 투표를 하는 거죠. 표 2장을 그냥 해서 투표하면 되는데 두 가지 조문이 일단 필요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문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 번째 조문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공화국이다라는 조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프랑스 같은 경우 워낙 파리 집중이 심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좌파 우파가 연합해서 합의를 해서 프랑스는 민주공화국이라 바로 밑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조 1항 말고 1조 2항에 프랑스는 지방분권공화국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프랑스 같은 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대대적으로 지방 권력, 지방 분권, 우리 식으로 도, 시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 두 개가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김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건 헌법 전문이죠. 5.18, 60, 또 가능하면 12.3 내란, 그 북한민주화 문제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물론 남아 있습니다. 12.3 문제에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5.18, 60, 북한민주화 문제가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조문 하나, 그 다음에 수도조항 하나, 헌법전문 하나, 세 개만 하면 다 합의가 됩니다. 개헌특위에서 금방 합의가 됩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년 6월 3일 날 이제 시장 뽑을 때, 세종시장 뽑을 때 개헌 찬성하느냐를 하면 되죠. 그러면 돈이 들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 개헌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국민투표는 돈이 엄청 듭니다. 근데 개헌을 따로 개헌 국민투표를 따로 하지 않고 지방 선거할 때 같이 하면 돈이 안 드는 거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놓고 내년 6월 3일 이후에 합의된 그 개헌 3개 말고
대통령 권한 문제라거나 국회 권한 문제라거나 또는 주거권 등 사회권 문제라거나 등등등은 논의를 좀 깊이 해서 예를 들어 28년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 28년 총선 때 또 투표합니다. 그때 나머지 26년 6월부터 28년까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28년 국회의원 선거할 때 또 한 번 하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 외에 국민투표 선거가 있으면 또 논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2단계로 하자는 게 조국혁신당의 입장입니다. 참석하신 분들 질문을 좀 받고 질문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으로, 그리고 아울러서 원래 일정 약간의 변동을 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좀 시간이 빠듯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밖에 지금 당직자 한 분이 호수공원 쪽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이게 좀 추위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걷는 일정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저희가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사당으로 질의응답 마치고 전체 촬영 일정을 마친 다음에 세종의사당으로 가실 때는 걷기 행사를 걷기로 같이 참여 신청을 해주신 분들도 좀 세종중앙공원 제1주차장 빙상장 쪽을 찍고, 그러니까 제1주차장 쪽으로 찍고 이동해서 같이 세종의사당 관련한 설명도 좀 듣고 일정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자 이제 마이크가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제 마이크를 그리고 우리 처장님 계신가요? 네, 저는 다정동 주민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세종이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자적인 광역자치단체 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하여 이제 충북과 세종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은 특별자치시 지위를 잃게 되어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종의 특별자치시 지위 유지와 관련하여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대전과 충남 통합 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고 여기에 충북은 포함시켜서 논의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논의하는 분들도 어느 누구도 세종을 거기에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세종은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국회의사당이 위치하는 좀 국가 상징구역인 워싱턴 DC 같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통합시키지는 않는 세종 특별자치시 뭐 이런 성격의 그런 별도의 그 단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합 논의 때 세종이 같이 거기에 묻어갈 일은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문. 예전에 그 3년은 너무 길다 우리 조국당이 먼저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 그게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당 지지율이 지금 현재 4%입니다. 대표님 지지율은 2자리인데 우리 조국당 지지율은 4%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게 중요한 건가요? 중요합니다. 혁신당. 조국 혁신당입니다. 혁신당. 걔들이 저를 쳐다보네요. 그래서 우리 지지율, 우리 당의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개헌 구상도
팩트 있게 실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의 그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전당대회 마치고 이제 한 달 정도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당대회 마치고 유사한 질문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답변 들어서 답을 드리면,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말씀하셨는데 잘 보시면 최근에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또 다른 여러 조사를 보게 되면 당 지지율이 3에서 5 정도인데 반면 조국 개인의 지지율은 뭐 3배 정도 높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당 지지율은 또 3, 5 정도인데 당에 대한 신뢰도는 2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가, 제 의견이 아니라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말을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의 신뢰도란 것은, 신뢰도는 높은데 25%인데 지지는 5% 하고 있는 거죠. 5배 차이가 나는 건데, 신뢰도는 뭐냐면 이 당이 마음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게 되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창당하고 3년 넘은 일달을 외치고 싸워서 3년 만에 이뤘지 않습니까? 네. 성공을 했고 정권 교체를 했고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우리의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밀었고 당선이 되셨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조국혁신당의 주질이 낮은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잘 못해서 우리 지지율이 높아지기 원치 않습니다. 당연히. 즉 많은 보통의 국민들이 특히 과거 지민 비조를 해서 조국혁신당을 찍었던 분들 지난 총선 때 2표 중에 2표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때는 2표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여론조사는 1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여론조사에는 당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2개를 선택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 아닙니까?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대통령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집권당을 좀 챙겨야 된다. 또 집권당이 힘이 세고 규모도 크고 그러면 그 비례대표 때 지민비조를 통해서 2표를 분산 투자를 했던 그 국민들이 지금은 집권당인 민주당을 한 명 선택할 때 택하는 거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보고 그런데 그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좀 신뢰도는 어떠냐 했더니 조국혁신당 신뢰도는 25%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당의 신뢰도 조사는 뭐냐면 미래 지지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5인데 신뢰도는 미래 지지도고 나중에 25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안 찍는 겁니다. 이게 냉정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지율을 미래 신뢰도로 상승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 개인 지지도는 한국갤럽 같은 경우 조사를 보게 되면 1차, 2차에서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당의 지지율을 조국 개인의 지지율까지 높여야 되는 또 과제가 있는 거죠.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있음을 저는 대표로 잘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최근에 잘 보시면 오늘 뭐 이혜민 의원 오셨습니다만 정보통신망법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법안을 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문제 제기를 해서 법안을 바꿨습니다. 법안 바꾼 건 아마 들으셨을 것이고 또 내란 전담 특별부 관련 법안 같은 경우도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주장해서 민주당 법안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개가 사실 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또는 지지자 사이에 논쟁도 있고 경쟁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쌓이다 보면 조국혁신당만의 독자적 기능, 역할이 국민들에게 인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생산적 논쟁이었고
지금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도 조국혁신당이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민주당 법안 그대로 통과되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그 허위 정보 부분은 반드시 빼야 된다, 안 된다 해서 빠졌고 또 한 번 뭐 뒤집어지긴 했으면 결국 저희 당 주장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실수하거나 착각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는 것들 절대 놓치지 않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드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만의 최근에 몇 가지 법안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과 지적이 없었으면 그대로 갔다가 그 사달이 났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조국혁신당은 레드팀 역할을 하나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아예 반대하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예 손도 안 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 법안 같은 경우는 같이 얘기했는데 잘못해가지고 큰일 날 뻔한 것을 저희가 방향을 바로잡은 게 있고 하나하나 더 나올 것입니다. 근데 아예 민주당이 손도 안 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부활입니다. 그 지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의 주거권 해결 정책은 뭐냐면 민간 주택을 대대적으로 재개발해서 많이 짓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그건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음마아파트 서울의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를 재개발하기로 허용을 하면 그 음마아파트가 재개발되었을 때 집값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럼 오르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주택이 또 오릅니다. 그럼 거기 살던 사람 거기에 못 살고 외곽으로 다 밀려납니다. 이건 계속 반복된 정책입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금융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 그 정책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부동산원 그 국가공인기관입니다. 정부가 이제 인정하는 조사기관인데 조사를 했더니 서울 집값이 18년인가요? 만에 최고치로 올라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취했던 그 금융 규제 정책만으로 서울 집값이 안 잡혀버렸어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도 잘했고 등등등 잘했지만 부동산은 폭등하면서 확 갔지 않습니까? 저는 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지금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로 올랐는데 집값이 만약에 내년 총선쯤 내년 지나서 총선 집기 전에 폭등을 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 아주 강조를 했는데 그게 뭐냐?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던 법률입니다.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위헌이 낮지만 얼마든지 수정하면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적정한 수익은 받는데 지금처럼 폭등이 안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서울 용산에 미군 부대가 이전했습니다. 아주 거대한 용산공원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현재 정책 그대로 미군 기지가 없어진 용산 거기를 거대한 공원을 만들면 그 거대한 공원을 만든 돈은 국가 돈이죠.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만듭니다. 멋진 공원이 만들어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용산 그 공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적어도 1.5배 폭등합니다. 당연하죠. 원래 아파트가 있는데 없던 거대한 최고급 공원이 생기면 그 이익을 누가 봅니까? 그 주민만 보잖아요. 용산공원을 만드는 비용은 그 주민들이 낸 게 아닙니다. 용산 기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낸 게 아니라 우리가 낸 돈으로 용산공원을 만드는데 집값의 이익은 그분들만 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용산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죠. 공원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용산공원 이 테두리에 그 아파트들이 있는 민간 아파트 고급 아파트가 있는 테두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쭉 돌려 지으면 거기에
서민들, 청년들 넣게 되게 싼 가격으로 넣어야죠. 넣으면 그 이익이 그 서민과 청년에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도 그 집값은 사실 민간 주택, 민간 아파트 집값은 좀 오를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집 앞에 공공임도주택 건너서 대규모 대규모 공원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걸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런 정책을 하자고 전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있죠. 왜냐? 강남 3구,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시잖아요. 거기에 또 민주당 현역은 아니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저처럼 얘기하게 되면 우리 아파트, 우리 지역구 집값 떨어진다고 할 거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표를 안 찍어줘요. 이 말을 못 하시는 거죠. 그 상태로 가만 놔뒀다. 그러면 만약에 28년 총선 전에 집값이 폭등해서 터져버리죠. 어떤 일이 올 것인가? 이재명 정부 큰일 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2년 반 근무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험한 일도 겪었습니다만은 훌륭한 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지금 다 많은 분들이 문 대통령 비난하고 욕하시는데 세월이 흐르면 어떤 성과가 있었다가 나올 건데 부동산 문제로 그 하나로 끝장이 난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정부에 계속 경고를 하는 게 다른 정책 다 잘해도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 큰일 난다. 근데 이 얘기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안 하는 거죠.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이것을 저는 국민들은 알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3호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 상태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릴 것입니다. 알리고 있고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 지난 한 달간 우리 뉴스 점유율, 조국혁신당의 뉴스 점유율, 이슈 점유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지율은 한 방에 오르지 않습니다. 계속 다지고 다지다가 양이 축적되면 한 칸 오릅니다. 그 단계에서 오랜 한 달이 갑니다. 두 달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칸 오릅니다. 이렇게 오르는 지지율은 없습니다. 축적의 시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 축적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임재희 위원장입니다만 전국을 이제부터 돌면서 지방선거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으로 뛸 분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희 당과 호흡 맞춰서 전국에서 뛰셔야죠. 저희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저희가 전국에 기초의원들 안 계시거든요. 소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이점이 다르고 민주당이 하지 못한 역할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우리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죠. 저나 황운하 의원님이 방송을 다 말한다고 다 전파되지 않습니다. 골목골목에서 이 말씀을 해주실 분들이 계셔야 또 지지율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다지고 다져서 올라가고 지금부터 내년 6월 3일 전까지 인물들을 발굴하고 영입해서 그분들이 또 띄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떡하지? 초조불안 상태로 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우리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부터 어려운 말로 정태적으로 보지 마시고 고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역량과 시간을 투여하지 않고 방관하고 관찰만 하고 걱정만 하면 이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노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여해야 현재 5%가 변하죠. 두부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이제 같이.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간다. 조국혁신당이 간다. 자 이제 키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그리고 지방국권 이제
지방분권 하면 개헌, 지방분권 개헌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지방분권 개헌! 예. 감사합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기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공약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서 중앙행정기관 이전만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고 2005년에 관련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작동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세종시 황운하 조국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군원으로 두는 이유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대통령과 국회 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현재 계시는 세종동, 그리고 면적은 63.1만 제곱미터로 현재 여의도 부지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대상은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내려와 있는 정부 중앙부처들을 담당하고 있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국회 사무처, 예정처, 입법조사처, 국회 도서관도 일부 분원이 내려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4년 9월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현재는 국회의사당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약 5.6조 원 규모로 한 총사업비 조정안을 국회 사무처에서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 박수. 네,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 세종시